시절로 오세요. 그때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덧 2021년도 12월이 됐습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매트릭스의 4편격에 해당하는 매트릭스 리저렉션이 개봉한다는 면에서도 저희한테 특별한 시기인데요. 1999년에 발표된 매트릭스 1편을 발굴 중인 저희 호우 시절 중요한 발굴 포인트들을 짚으면서 영화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조 셰프님, 이 영화를 보다 보면 네. 이 매트릭스 안에서 네오가 오라클이라고 하는 되게 인품 좋아 보이는 예언자를 만나잖아요. 그렇죠. 이 오라클을 또 면담하기 전에 대기실에서는 이 어떤 꼬마가 또 스푼 구부리는 거를 맞아요. 보면서 네오가 되게 큰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만난 예언자 오라클이 네오한테 뭐 이렇게 나중에 쿠키를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데 오라클이 네오한테 당신은 더 원이 아니라는 그 유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 그 모피어스를 비롯한 리더들이 전부 다 네오한테 엄청난 기대를 걸고 있는데 아니라고 말을 해요. 아니라고 말을 했나요?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미안해. 약간 이렇게 그쵸, 얘기하죠. 그쵸. 예. 그래서 네오가 유감이야. 되게 깊이 실망하고 그건 자기가 더 원이 아니란 거에 또 실망한 것보다는 모피어스가 많이 실망할 텐데라는 그쵸. 그 그런 두 가지가 있었죠. 염려 같은 게 느껴지는 장면이 있는데 오라클의 이 반응은 왜 그랬던 걸까요? 어떤 연유에서 나왔던 걸까요? 그러니까 오라클이라는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네네. 그러니까 오라클이라는 캐릭터는 이제 제로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로원의 이제 최고 1인자가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3편에 나오는 애거든요. 네. 이제 넘버 2가 누구냐면 매트릭스 세계를 창조한 중에 매트릭스의 아버지예요. 네. 얘가 아키텍트라고 있습니다. 얘가 2편에 등장하죠. 네. 근데 아키텍트라는 애는 수학적으로 너무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1편에서 보시면 이제 스미스 요원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서 좀 나오고 2편에서 아키텍트가 아예 설명을 해주는데 그 매트릭스가 처음 매트릭스가 아닌 거예요. 지금 매트릭스가 총 3번째가 나온 거예요. 네. 첫 번째 매트릭스에서는 아주 이상적인 세계를 구현해놔요. 아키텍트는 완벽한 수학적으로 오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막 자꾸 죽어. 근데 제가 그 영화에서 처음에 설명할 때 인간을 생체 에너지로 쓰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인간이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에너지 공급이 안 되는 거잖아. 얘는 실패인 거예요. 인간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네. 근데 매트릭스 첫 번째 매트릭스에서는 1세대 매트릭스에서는 이상적인 세계를 구현하니까 인간이 자꾸 죽네. 두 번째는 뭐 재앙도 있고 이렇게 해놨어. 근데 또 죽어. 자꾸 멸망해. 자꾸 인간이 죽어. 그러니까 여기서 아키텍트는 나는 너무 완벽해서 못하겠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직관적인 애를 불러요. 직관적인 프로그램을 쓰는 거죠. 그게 바로 오라클입니다. 인간의 직관성을 갖고 있는 일종의 프로그램인데 매트릭스 리로디드의 2편 아키텍트가 설명한 오라클은 나는 매트릭스의 아버지라 할 수 있고 오라클은 매트릭스의 어머니라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진짜로 합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인공지능의 한 시스템인데 그렇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예언자로 보이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예언자로 보이고 그러나 오라클이라는 캐릭터라고 할게요. 이 캐릭터는 그래서 되게 양가적인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사실 프로그래밍 된 걸로만 따지면 기계 편이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하는 거는 되게 인간적이야. 인간에게 우호적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교관인데 후보생들의 말을 좀 들어주는 그런 건가? 약간 하사 같은 느낌. 근데 좀 친한 하사 같은 느낌인 거지. 이 영화 되게 잘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사실 이렇게 입체적인 인물들이 캐릭터들이 막 등장하는 건데 어쨌든 오라클은 상당히 직관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매트릭스에서 이 얼굴이 막 자꾸 나오기 때문에 사람으로 혼동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얘네 다 프로그램이고 기계예요. 매트릭스 안에서의 얘기들이고.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라클은 그러면 사람을 대변할 수 없는 애인데 아이러니하게 자신이 만든 시스템을 전복하려는 네오를 후원해줘요. 네오에게 자꾸 예언해주고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이를 어떻게 오라클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면 오라클은 어쩌면 자유의지를 맛본 캐릭터 아닌가. 이미 자유의지를 맛봐서 도저히 그 이전에 자신의 프로그램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 저는 약간 그렇게 해석했어요. 물론 이게 좀 논리적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캐릭터가 또 있어요. 이게 또 스미스예요. 스미스도 역시 그런 존재입니다. 네오가 인간 중에서 매트릭스에 대한 의심을 품은 일종의 돌연변이라면 스미스는 요원들, 즉 제로원의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캐릭터일 뿐인데 이 안에서 이 세계에 대한 매트릭스에 대한 혐오를 갖고 있고 자유의지를 맛보면서 점점 어떻게 보면 점점 인간화되는 느낌이죠. 이 영화는 인간이 향유하고 있는 현재의 가치, 즉 인간만이 지구에서 누리는 권리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이 두 캐릭터를 통해서 그게 바로 뭐다? 자유의지다. 뭐 이 정도로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을 좀 놓쳤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면 네. 오라클 방에 들어가면 라틴어로 쓰여진 글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오라클이 소개도 해줘요. 음. 바로 너 자신을 알라. 맞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있었던. 네. 역사 속에서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네. 고대 그리스의 왕이나 장군들이 델피의 예언자와 상담한다. 뭐 신탁을 받는다. 맞아요, 뭐 맞아요. 이 델피에 써져 있는 글이에요. 아. 그래서 이걸 이 델피의 예언자와 상담하지 않으면 어떤 위대한 계획이나 어떤 출정도 진행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이렇게 써 있었는데 아까 그 처음에 질문은 네. 오라클이 이제 네오에게 왜 아니라고 했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는 물론 이건 되게 교묘한데 네. 오라클이 네오에게 아니라고 대답은 절대 안 합니다. 네, 그렇죠. 넌 더원이 아니야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네. 뭐 미안하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암묵적인. 네, 암묵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오라클이 사실 네오에게 해준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의심하고 진리의 길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오라클이 했던 말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가지 비밀을 말해주겠다. 자신이 그란 사실은 네. 자신이 더원이란 사실은 사랑에 빠지는 것 같다. 그냥 온몸으로 느끼는 거다. 네. 아무도 말해줄 수 없고 그저 스스로 아는 것이다. 그저 온몸으로 느끼는 거야. 이런 말을 해요. 네. 이게 한 가지 비밀이라고 오라클이 먼저 얘기해 준 겁니다. 네. 정확하게 메시지로는. 그러고 나서 그냥 약간의 구강검사 같은 신체검사, 네. 날림으로 하는 신체검사를 한 다음에 네. 오라클이 네오에게 너는 그가 아니라는 듯한 메시지를 줘요. 근데 중요한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네. 아주 묘하게 네오가 그리 해석하는 거예요. 매트릭스의 주제는 결국 믿음과 마음을 건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씬에서도 마찬가지로 전 그게 일관되게 드러난다고 봐요. 네오가 그가 아니라고 생각한 건 오라클이 아니라 네오 그 자신의 마음에서 그렇게 생각한 거고 오라클은 답을 명확하게 아니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이거 좀 비겁해요. 이렇게 말하면. 근데 오라클의 메시지는 오히려 그녀가 말했던 한 가지 비밀에 있다. 아무도 말해줄 수 없고 스스로 아는 것이라는 것. 네. 그리고 그 다음 메시지는 네오의 마음이 스스로 해석했던 해석본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한 게 아니다라는 게 저의 주장인 거고 더 재미있는 건 예언과 상관없이 네오는 구도의 길로 가요. 사람을 구하는 길로 가요. 그렇죠. 결국은. 그래서 더원의 길을 가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다른 예언에 부합하는 게 모피어스와 네오의 목숨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거다라고 분명하게 네. 그 오라클이 얘기하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을 그리고 트리니티에게 오라클이 말한 예언 이런 것들을 교집합을 해보면 사실 네오에게 아니라고 한 게 아닌 예언이 되는 거고요. 여지를 많이 열어놓은 거네요. 네, 그렇죠. 물론 네. 근데 이런 식으로 무당이 얘기하면 진짜 비겁한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복제 받으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여기서 네. 제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일종의 전사, 장수 네. 이렇게 되는 장군 네. 되는 과정은 처음에는 교사가 필요하고 네. 주변의 조언과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근데 진짜 장수라는 거는 네. 그것들을 자유자재로 운용할 수 있는 힘이나 지혜가 있는 네. 사람이어야 마땅하잖아요. 네. 이게 물론 일반적 장수의 수준을 넘어서서 일종의 초인이랄까? 네. 네오에게 이야기되는 거는 즉 재배되고 사육되던 매트릭스 안에서 고체에서 빠져나와야 실제 세계를 마주할 수 있는 거고 매트릭스의 이미지 안에서 갇혀 있지 않고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어야지 어떤 숟가락이라는 프레이밍 안에서 혼란을 겪지 않고 네. 총알을 피하고 지배할 수 있는 어떤 초인이 된다. 이게 바로 저는 제가 아까도 종종 얘기했지만 니체가 위버맨시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초인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라클은 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영화에서 나온 그대로 길을 가게 만드는 그냥 예언자일 뿐인 거죠. 어느 순간부터는 네오가 오라클의 예언을 떨쳐버리는 부분들이 나오죠. 네. 이게 1편에서의 오라클의 방에 들어갔을 때 오라클이 쿠키를 줍니다. 네. 그리고 네오는 그걸 먹어요. 망설이다가. 그리고 2편에서도 또 오라클이 쿠키를 줍니다. 네. 아니, 오라클 쿠키가 아니라 캔디를 줘요. 네. 그걸 또 먹어요. 근데 3편에서 레볼루션에서는 네. 오라클이 또 그 권하죠. 사탕을 주지만 네. 그 캔디를 먹지 않아요. 네. 그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도움을 받다가도 어느 일정 부분이 되면 이 사람이 홀로 서야 된다는 거죠. 이 초인은 네. 그 예언자의 예언과 상관없이 어떤 가르침과 상관없이 네. 저는 그 과정을 네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라클이 그래서 아니라고 한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길게 돌아 이야기합니다. 좀 더 단순하게 네. 보면 그 네오가 2편 3편으로 가면은 6번째 버전의 네오였다는 네.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너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야 라는 의미에서의 아니었어라는 그런 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오라클은 너는 6번째야라는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뭔가 더 원에 대한 그런 거는 아닐 걸. 사실 이 나중에 가서 6번째였다는 거는 모피어스조차도 몰랐던 걸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피어스는 몰랐죠. 네, 오라클은 근데 그 모든 걸 알고 있는 이 설계 오라클은 알고 있죠. 매트릭스의 어머니니까 네오가 더 원이기도 하지만 또 아니기도 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이 영화에서 사실 네. 제가 어려울까봐 좀 설명을 네네네. 생략한 내용인데 네. 시온이라는 개념이 네. 인간들이 이걸 자각하고 네. 매트릭스의 어떤 데자부를 통해서 자각하고 네. 시온으로 몰려들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 매트릭스 아키텍트랑 얘네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얘네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종의 쓰레기장처럼 일정 부분의 버그들이 차면 네. 쓰레기통 비우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우기를 하는 시점이 뭐냐면 네오가 이렇게 찾아오는 시점이에요. 네오가 아키텍트를 찾아오는 시점이 그 시점이고 네. 여지껏의 5번의 이 편에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 5번의 비우기가 있었던 거죠. 5번의 네오가 와서 다 비웠던 거예요. 네. 그냥 마냥 비울 수는 없고 여자 16명과 뭐 남자 7명인가 뭐 네. 이런 식으로 그 메시지를 주죠. 걔네만 남겨놓고 네. 싹 다 소각이에요. 쓰레기통 비우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라클에게 있어서는 이게 6번째 네오이기도 했고 네. 모피어스는 근데 이 시점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피어스는 시즌 1을 보면 시즌 1이 아니라 1편을 보면 네.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대. 그 기계와 이런 세상이 있었는데 그런 걸 어떤 구전설화처럼 네오에게 그 누군가가 와서 여기 이 세상을 구원할 거야라는 이야기를 해줬던 사람이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그건 그러니까 5번째 네오인 거지. 5번째 네오에 대해서 그 옛날의 전설처럼 모피어스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해를 돕자면 그런 얘기를 모피어스 그러니까 전체의 모든 흐름을 알고 있는 선지자가 아닌 거죠. 그렇네. 근데 오라클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그렇지. 네오가 왔을 때 네오에게 길을 찾으라는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서 더 원이냐 아니냐를 지금 답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죠. 오라클에게.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오라클은 네오한테 우호적인 느낌을 내긴 하지만 그쵸.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의 편이긴 꼭 굳이 편을 나눈다면 시스템의 편에 서 있는 존재이기는 한 거. 시스템의 편에 서 있긴 한데요. 네. 그게 이제 시즌 2, 시즌 3로 가면 네. 여기서 보여주는 오라클의 스탠스가 그래서 시즌 1보다 조금 더 불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렇구나. 거기서 시즌 3로 갔을 때 이제 아키텍트와 나누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라클이 네. 그 부분에 있을 때 얘 봐? 약간 이런 생각을 저는 했다는 거예요. 시즌 1에서 보고 오라클이 자유의지에 뭔가 탐닉했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네. 시즌 2, 시즌 3를 가면서 보여주는 오라클의 입장 변화. 요게 조금 더 양가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또 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하나의 또 우리의 생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나름대로 깊게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아마 근데 영화를 직접 보시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급적 애니매트릭스에 대한 설명 뭐 보시면 더 좋고 네. 저희가 최대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뭐 아니면 다른 인터넷 보고서라도 한번 참고하신 다음에 매트릭스를 전체적으로 쭉 시리즈를 한번 보시면 제가 했었던 지금 이 어떤 파편적인 이야기들이 조각 모음이 되면서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찌 됐건 오늘 저희가 다루고 있는 1편에서 이 네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한계를 초월한 그다음에 또 평범을 좀 거부하는 어떤 인간의 한 초월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가볍게 얘기를 전환해 본다면 우리가 실제 역사에서 이걸 뭐 우리의 역사가 뭐 매트릭스 안에 있는 역사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영화 바깥의 역사에서 네오와 같이 살았던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조세프님은 그런 사람으로 어떤 사람이 떠오르세요? 예수 부처? 뭐 이런 성인들 아닐까요? 지금 네오에 해당하는 어떤 그래도 좀 그 정도 비견될 수 있는 사람들. 네네. 혹은 뭐 4대 성인 뭐 그런 사람들. 지금 뭐 인류를 구원하는 뭐 이런 부분이니까. 그러나 또 동시에 기존의 관념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은 또 다 네오와 같은 부분도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수많은 철학자들. 뭐 저는 오늘 니체 쪽을 많이 얘기했는데 혹은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 뭐 이제 기존에 있었던 걸 좀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책. 그리고 아예 전체 인류의 물줄기를 바꿔버리는 어떤 패러다임을 바꿨던 사람들은 일종의 다 네오 같은 도전을 했던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뭐 조선 역사로 보면 이제 정도전 같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네오에 또 비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떤 요소인 거죠. 네. 혹시 원우 씨는? 저도 뭐 그런 비슷한 관점을 견지하면서 해본 생각인데
그 제가 서양 역사를 공부할 때 되게 큰 도움을 받은 책이 있어요. 네. 그 폴 존슨이라는 역사가가 쓴 모던 타임스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이 되게 재밌는 주장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 모던 타임스 현대 세계가 1919년 5월 29일에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날 촬영된 일식 사진이 있는데 네. 그 일식 사진으로 인해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오.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거리가 줄어들고 시계가 느려진다,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라고 네네. 하는 사실이 증명됐대요. 어허. 저도 정확한 원리는 모르지만 이날 증명된 상대성 원리로 인해서 절대적인 시간, 그다음에 절대적인 운동이라는 게 없다고 하는 아인슈타인의 추정이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는 거죠. 어허. 뉴턴의 세계관이 한 차례 붕괴를 하고 이제 상대성 원리의 세계가 열리면서 현대 세계가 시작되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도 뭐 아인슈타인이 뭐 추정했었던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몇십 년 만에 입증이 됐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 생각해 보면 아인슈타인은 자기 주장을 그 본인이 살아 있을 당시에 한 건데 네. 당연히 이 당시에 그가 했었던 주장들이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네. 자꾸만 이제 인간이 우주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했었던 생각을 자꾸만 그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인슈타인이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리처드 도킨스 같은 그런 공격적인 무신론자였던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인슈타인은 이제 스피노자식의 범신론, 네. 그러니까 신이 자연의 바깥에 존재하는 하늘나라에 존재하는 초월자가 아니라 그냥 우주 이 자체가 신이라고 하는 관점을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우주는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도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우리의 이런 상대주의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입장에서는 좀 네오와 또 닮아 있다고 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닌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뭐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뭐 전 스티브 잡스 같은 인물도 그렇죠. 우리가 그 기존에 생각하던 그 틀을 깨서 또 네오의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걸 핸드폰이라고 생각했었던 거를 그 물체 너머에 있는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이건 그냥 뭐 매트릭스 안에 있는 코드의 일부야라고 꿰뚫어 보며 봤던 거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은 흩어져 있는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통섭해서 볼 수 있는 능력들까지도 네오의 어떤 특출한 능력이었다고 한다면 일종의 혁신인 거죠. 이거는 경영학에서 말하는 그런 혁신의 주인공들을 다 네오에 비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제 네오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토마스 앤더슨의 속성을 갖고 있지 않나요? 다 의심하고. 네. 저랑 원우 씨는 이쪽은 정말 아주 탁월하죠. 왜 저까지요? 조 셰프님이 정말 프로인 것 같은데 제가. 웬만하면 의심하잖아. 정말 우리는 그 어떤 타인의 그 사소한 호의조차 얘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하고 나죠. 근데 이제 토마스 앤더슨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네오가 되게 하는 게 무엇일까? 어떤 게 토마스 앤더슨 즉 의심하는 자에서 더 맨이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각자 다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한 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어떤 구도의 길을 걸을 마음이 있나? 도상에 있을 마음이 있나? 네네. 이거에 대한 선택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있는 사람이 사실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조세프님은 스스로 어느 정도 구도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보세요? 구도의 길에 다다르고 싶죠. 그렇지 않으세요? 진리의 길에 다다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물론 얘기하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네. 막 뭐 참선을 하고 그러니까 막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읽혀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혹시 그 쇠질을 하시는 건가? 그 헬스 같은 거 할 때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나 했더니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렇죠. 운동하는 목적이 약간 원우 씨랑 저랑은 좀 다르죠. 저는 그냥 제가 운동하는 목적을 아세요? 저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뭐 어떤 목적으로? 저는 생각을 쉬기 위해서요. 그 생각을 파편적인 생각들이 막 산재하는 거를 그냥 한쪽으로 그냥 몰기 위해서요. 그렇구나. 저는 이렇게 그래서 몸이 아름다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워터파크 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원우 씨의 몸이 점점 아름다워지고 있어요. 제 몸을 보셨어요? 몸을 본 사람처럼 얘기하셔가지고. 어깨가 점점 넓어져. 좋은 얘기네요. 그거는 편집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우 시절